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처음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커리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소카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다가 영국으로 와서 새로 퍼포먼스 마케팅 팀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첫 직장은 포드 3D라는 마케팅 에이전시였는데, 이 에이전시가 패션으로 되게 유명한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시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는 발렌시아가 이런 그룹을 포함한 캐링 그룹이 있었고, 그리고 구찌, 그리고 매치스 패션, 그리고 나이키, 이렇게 굵직굵직한 패션 브랜드를 많이 맡고 있는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치스 패션을 맡아가지고 패션 디지털 마케팅 쪽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력을 쌓은 게 2년이 돼서 다음 직장은 육스 네타포르테 그룹에서 미스터 포터 그리고 네타포르테 브랜드를 맡는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로 3년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영국의 주얼리 브랜드에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직을 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보통 영국은 빠르면 1년, 그리고 보통 3년 안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그렇게 몸값을 뛰는 게 의례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회사보다는 조금 나은 직장 문화를 가지고 싶은 회사들을 찾고 싶어서 조금 약간 소극적으로 그 잡서칭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리스트에서 시니어 매니저 포지션이 난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직급은 지금 매니저고, 시니어 매니저는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계에 약간 직급을 점프업해서 이직하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지원한 리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전에 일했던 네타포르테는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명품들의 브랜드들을 패션위크 같은 그런 시기에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본인의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큐레이팅하고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네타포르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렇게 럭셔리 패션을 다루는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리고 리스트는 이런 플랫폼이나 브랜드에서 정보를 받아와가지고 가격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판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예전 회사보다는 규모는 작은 회사여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글라스도어라고 영국의 약간 잡플래닛 같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평점이 5점 만점에 4.7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는 직장 문화가 진짜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 지원 과정 내내 HR이 엄청나게 크게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일하면은 진짜 직장 문화에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원하고 나서 회사가 더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최종 바로 전 단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제가 이 탈락에 대한 영상을 올릴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부끄럽잖아요. 제가 지금 영국에 온 지 5년이 돼가지고 맨날 커피챗을 하면서 영국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는데, 컨설턴트가 지금 자기가 제 앞가림 또 어떻게 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제 성장 과정을 솔직하게 구독자랑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지원 과정을 복귀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 그리고 아쉬웠던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의 첫 단계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한 거는 뭔지 못한 거는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서류 지원이겠죠? 보통은 영국에서 직업을 구할 때는 링크드인을 거의 100% 사용해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조금 괜찮은 사무직은 링크드인에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링크드인으로 지원을 했고, 웬만한 회사는 그냥 간편 지원으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CV만 올리면은 간편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작성했던 CV가 있어서 그렇게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채용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에는 너 경력이랑 이 잡이 엄청 잘 매칭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니? 라고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통화를 하겠다 약속을 잡고 그 리크루터랑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리크루터랑 통화를 하는 거를 첫 번째 HR 스크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R 스크리닝에는 진짜 긴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제 채용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묻는 말에 성실하게 대답하면 돼요. 뭐 묻는 말은 보통 왜 여기에 지원했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고? 하고 싶은 일은 뭐니? 그리고 뭐 영국에서 일할 그런 비자 가지고 있니? 참고로 저는 없어요. 지금 회사가 저 스폰서를 해주고 있어서 새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리스트는 스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 연봉은 얼마인지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제가 기대하고 있던 거랑 리스트가 기대하고 있던 사람의 조건이랑 맞아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하이어링 매니저랑 전화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하이어링 매니저는 보통 나랑 같이 일할 때 라인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라인 매니저랑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는 이 채용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인력의 리소스를 1초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 단계가 바로 과제였어요. 그래서 과제를 낸다고 해서 다 발표 기회를 갖는 것도 아니고 과제를 제출해서 만약에 이런 실무자랑 그리고 라인 매니저가 좋아했을 때 그 다음 인터뷰 기회를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과제를 못했으면은 실무자랑 대화할 기회도 하나도 없이 바로 탈락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보통 과제를 하는데 저 같은 시니어 매니저 포지션은 진짜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말 이틀을 가득 썼고 그리고 평일에도 2-3시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시간 이상을 이 과제에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시니어 매니저급의 리소스를 썼는데 그 다음 단계로 통과 못하면은 되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퍼포먼스 마케팅 쪽은 과제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되게 기술적인 분야이고 과제를 통해서 기술적인 면은 되게 쉽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이고 두 번째는 매니저급 이상한테만 내주는 과제인데 보통은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 이거에 대한 전략을 짜라는 과제를 줘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가 받은 과제는 이 2가지 다 해당되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엑셀 파일에 진짜 숫자만 가득한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분석하고 수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내세워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제를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데이터의 기간이에요. 리스트 쪽에서 엄청 함정을 파놓은 게 첫 번째 해에는 풀 데이터를 주고 두 번째 해에는 6월까지밖에 데이터를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연간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해의 데이터랑 첫 번째 해의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은 두 번째 해 7월부터 12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숨겨놓은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가능한 모든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데이터가 나라별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기기별, 뭐 모바일에서 사람이 왔는지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카테고리별, 상의, 하의, 그리고 신발, 뭐 그리고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카테고리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랜딩 페이지 타입으로 접속을 했는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상품 상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줬단 말은 이걸 하나하나 이 시각에 따라서 분석하라는 말이에요. 잠깐 햇빛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서 각도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분석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모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요약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연간 이렇게 데이터가 변화했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되게 그래프를 많이 써서 하는 페이지를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한 모든 시각에서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은 뭐 모바일에 비해서 뭐 전환율이 높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했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뭐 아까 말한 카테고리별 그리고 랜딩 페이지 타입별 이런 걸로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과제는 약간 수월하게 끝을 냈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리스트에 내년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과제였어요. 이게 약간 회사 기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보통 이런 전략을 세울 때는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그 예산을 분배할 때 중요한 거는 뭐 나라별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채널별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어디에 예산을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채널에서도 어떤 상품, 구글은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도 있고 쇼핑 광고도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 유튜브 광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별로 어디에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채널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거를 다 해야 하는 과제였어요. 그런데 리스트에서 이거를 약간 조금 꼬아내가지고 과제를 하는데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과제를 끝내고 나서 솔직히 찢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를 다 하고 리스트 쪽에 보냈는데 HR에서 피드백을 온 게 팀이 과제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면서 당장 다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다음 인터뷰는 총 1시간짜리였는데 제가 한 과제를 발표하는 거 20분,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 2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 일반적인 질문 물어보는 걸 20분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과제 발표도 엄청 잘했고 과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엄청 잘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못한 게, 이게 조금 시니어 매니저 포지션이잖아요. 질문들이 사실 제가 안 해본 일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매니저이긴 하지만 지금은 한 명 팀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전 직장에서도 한두 명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시기가 되면 인사평가를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키워줄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전에 회사는 엄청 큰 회사였기 때문에 매니저 포지션이라도 약간 기술 쪽에 집중하는 매니저였지 그 피플 매니징에 신경 쓰는 매니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관리 쪽에는 조금 약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물어본 그런 질문들을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답 잘 못한 거는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매니저급이 되면은 기술 쪽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일을 다른 팀에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는 일을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자주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난관 이런 것들을 들어주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협업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도 사실은 제가 매니저급인 거에 비해서 많이는 못 해봤어요. 제가 있던 회사는 대기업이라 가지고 제 위에 시니어 매니저도 있었고 그 위에 헤드도 있었고 그 위에 다이렉터도 있어서 제 팀에 이렇게 스테이크홀더를 대신해줄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런 버블에서 그런 기술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정리하면은 저희 헤드가 다른 팀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배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 기억에 남는 질문은, 만약에 네가 런칭하고 싶은 신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테이크홀더에게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 회사에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매니저한테 이거 신상품 있는데 나 한번 시도해볼래 이러면은 저랑 매니저랑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이미 오케이 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 게, 테스트하고 싶은 시장을 정하고, 보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마켓이 전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마켓에 사실 테스트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테스트는 보통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테스트를 했다가 만약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퍼포먼스가 안 좋지만 그래도 테스트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진 시장을 선정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시장을 선정하고 스테이크홀더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리스트 쪽에서는 이것보다 더 자세한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인터뷰는 컬처 인터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자신이 이 회사의 컬처 핏과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인터뷰거든요. 보통 이 인터뷰는 팀원들이랑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타팀, 저랑 동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진행을 하는데 되게 쉬운 인터뷰 질문들을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취미는 뭐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너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하니? 아니면 같이 일하는 걸 선호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미 컬처 핏 인터뷰까지 갔다는 거는 실무단에서 이미 다 통과가 됐고 우리는 이 사람을 뽑을 거니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과제를 하고 발표하는 단계를 통과하면은 거의 합격했다고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과제 발표는 잘했지만 일반적인 질문들을 사실 잘 대답을 못한 채로 이렇게 인터뷰를 끝냈어요. 인터뷰 결과에 대한 메일이 왔는데 너의 테크니컬 스킬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엄청 잘 증명을 했고 그 너의 프레젠테이션에 모두 약간 감명받았다. 그래서 테크니컬 스킬 측면은 네가 충분히 증명한 것 같은데 사실 리더십 스킬이나 그리고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만큼 잘 물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보기 전에 20-30분 동안 다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면접을 다시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이 있으면은 저는 항상 부정적인 피드백에 더 집중해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약혼자랑 친구들한테 어떡해 나 인터뷰 망했나봐 나 이제 떨어질 것 같아 하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네가 진짜 못했으면은 바로 너를 떨어뜨리지 굳이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너에게 시간을 낭비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미 디렉터를 단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일찍 시작해서 그 싱가포르에서 아주 멋진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나 리더십 쪽이랑 그리고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 쪽에 조금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좀 도와주지 않겠냐? 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걸 말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대답을 못한 질문은 팀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세울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시니어 매니저가 되면은 뭐 밑에 매니저가 3명이 있고 그리고 매니저가 각각 그 이그젝 그 일반 사원들을 한 3-4명씩 데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설계도를 짜야 돼요. 팀 설계도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니저가 한 번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팀의 헤드 카운트는 항상 정해져 있었고 몇 명이 일해야 되는지 항상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나가면은 그걸 메꾸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리스트가 좋은 게 그 면접이 왜 떨어졌는지 진짜 상세하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테크니컬 스킬 그 인터뷰에서는 이런 점을 너무 잘했고 하지만 뭐 리더십 인터뷰에서는 이런 질문을 잘 대답 못했고 뭐 그래서 너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피드백을 남겨줘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커리어를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느낀 점은 테크니컬 스킬은 내가 확실히 강점이 있는 분야고 내가 잘하는 분야구나. 하지만 이제는 커리어를 키울 때 좀 더 높은 직급으로 가고 싶으면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팀원들을 어떻게 매니징하고 그리고 팀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내향적이라 가지고 기술을 다루는 거 엄청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기술적으로 사실은 제가 중점을 맞춰서 커리어를 성장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편식하면서 커리어를 성장해온 탓에 이렇게 큰 후폭풍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커리어를 성장할 때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잘 그래도 노력해서 성장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긴 면접 스토리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이랑 면접 프로세스가 스타트업 면접 프로세스는 사실 조금 비슷해가지고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영국에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